안녕하세요. NDS와 AWS가 함께하는 DB 마이그레이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국내의 기업들이 AWS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비용 절감, 디지털 변환 등 여러 이슈에 맞물려 해외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들이 DB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디지털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 DB 마이그레이션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AWS와 컨설팅 파트너사 NDS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DB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와 고객 성공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우측 채팅창을 통해 질문 부탁드리며 웨비나 자료는 설문조사에 남겨주신 메일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으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어 상품과 자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웨비나 시즌2 AWS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현대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AWS의 장동훈 매니저님께서 AWS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소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코리아에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장동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WS가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 및 그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WS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AWS에서는 수많은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간략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AWS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흔히 퍼포즈 빌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가 이 데이터와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입니다. 사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 몇 년 새에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들을 기업 내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IT 리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높은 자원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높은 비용들이 수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T 리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효율성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들은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많이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오픈소스 기반 하에 소프트웨어들 특히 RDBMS나 여러 가지 그 오픈소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DBMS 엔진들을 이용하는 트렌드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러한 RDBMS 혹은 데이터베이스들을 디플로이먼트 함으로써 좀 더 관리와 비용 측면에서의 베네핏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트렌드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오픈소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재미있는 장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해당하는 데이터는 dbmsengine.com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입니다. 이 dbmsengine.com은 구글 트렌드라든가 구글 서치 혹은 웹 크롤링을 통해서 300여 개 이상의 시스템, 여기서 이제 시스템은 DBMS 엔진들을 좀 뜻하는데 이런 300여 개 이상의 DBMS 엔진들에 관련되어 있는 랭킹을 매월 순위를 매겨서 해당하는 웹사이트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1월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오픈소스 대비 그동안 커머셜 DBMS 라이센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항상 높은 인기도와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2021년 1월을 기해서 해당하는 부분이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RDBMS 측면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커머셜 라이센스가 좀 더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오픈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RDBMS의 사용률은 늘어나고 있고 조만간 RDBMS의 시장에서도 오픈소스가 커머셜 라이센스를 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커머셜 DBMS 라이센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DBMS 엔진들을 살펴보면 마이스컬이라든가 포스트그레스QL 그리고 마리아DB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DBMS 엔진들이 있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오픈소스 엔진들을 통해서 해당 기업이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의 엔진들은 아무래도 커머셜 기반의 저희가 흔히 말씀드리는 오라클이나 MS SQL과 같은 그러한 DB에 비해서 관리나 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는 것처럼 커머셜 그레이드의 펑셔널리티 즉 성능과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의 RDBMS를 믿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부분들은 클라우드 디플로이먼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RDBMS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관리 운영에 비한 에포트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에포트들 중에 루틴하게 진행되고 있는 작업들 가령 예를 들자라고 하면 데이터를 백업을 받는다거나 혹은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지 사이즈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루틴한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작업들을 클라우드 상에 있는 CSP들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림으로 인해서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디플로이된 RDBMS를 사용함으로써 스키마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에 좀 더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클라우드 상의 이 RDBMS를 디플로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 중에 하나는 RDBMS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의 상호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DBMS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디플로이 되어 있고요. 이런 디플로이 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데이터베이스와 손쉽게 상호 연동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드리븐 운영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AWS가 제공해 드리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즈 빌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WS에서는 한국말로 풀자면 목적성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목적성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할까요? 일단 목적성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각각의 환경 및 워크로드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라는 의미로 RDBMS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들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장표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합한 다양한 공구들이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I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IT 환경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맞는
그에 맞는 데이터 스토어, 즉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AWS에서는 이 퍼포즈 빌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8가지 카테고리의 15가지 DBMS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DBMS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가지 워크로드 카테고리에 15가지의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8가지 카테고리 내에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러한 DBMS 엔진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좌측서부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즉 관계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형 서비스로서 RDS와 오로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키밸류, NoSQL의 대표적인 그러한 타입이죠. 키밸류 타입의 DBMS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AWS에서는 DynamoDB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큐멘트 타입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큐멘트 DB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빠른 성능을 요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DBMS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는 엘라스틱 캐시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혹은 시계열 데이터들을 손쉽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계열 데이터들을 위한 타임스트림,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변조를 불가능하게 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극도로 올릴 수 있는 퀀텀 레저 DB,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의 카산드라를 AWS 클라우드 하에서 호환성을 갖춘 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키스페이스, 이렇게 대표적인 AWS에서 제공해 드리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로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로라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오픈소스 기반의 MySQL 혹은 포스트그레 SQL 엔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WS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해당하는 RDBMS를 옵티마이징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도록 디커플드 된 컴퓨팅 스토리지 구조를 차용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하에서 오로라 공유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및 확장성 부분에서 보다 나은 처리량과 확장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클라우드상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용성과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내구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AWS가 제공하는 이런 강력한 보안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및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아이솔레이션을 완벽하게 구현함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려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AWS에서 제공해 드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풀리 AWS에서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업이라든가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리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비전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해당하는 DBMS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운영의 그런 장점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NoSQL인 아마존 다이나모DB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모DB는 키밸류 기반의 NoSQL로 대규모의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 데이터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 데이터 아키텍처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성능과 무제한의 처리량을 제공하고 있고, 서버리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비저닝과 관리가 필요 없는 구조로
이 해당하는 이 DBMS를 사용하시게 되면, 즉 다이나모를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IT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AWS가 제공해드리는 클라우드 인프라 상에서 제공드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한 보안과 함께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글로벌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복제 기능 역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큐먼트 D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먼트 DB는 스키마 리셋 특징을 기반으로 보다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 NoSQL입니다. 다큐멘트 DB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미 상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몽고DB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몽고DB의 드라이버 및 코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함께 AWS 서비스의 손쉬운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큐멘트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손쉽게 관리 운영하시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과 확장까지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엘라스틱 캐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레디스를 활용한 캐시 데이터 스토어로 클러스터를 활용하고 이런 클러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요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기반의 안정적인 고성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성능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에 적합하고 더군다나 해당하는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천 데이터에 있는 특정 데이터만을 캐싱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역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엔 메모리 DB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DB는 엘라스틱 캐시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기반의 레디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디스와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단순 캐시 구조가 아니라 멀티 에이지 기반의 트랜잭션 로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내구성 및 가요성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원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캐싱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하는 이 DBMS 자체적으로 퍼머넌트하게 데이터를 완벽하게 내구성 있는 구조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유실이 없는 인메모리 DB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넵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팅커팝이나 RDF 그래프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데이터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추천이나 SNS 등의 워크로드에서 빠른 성능과 분석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SQL 사용자를 위해서 그렘린이나 스파크를 사용해서 손쉽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용자에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스트림입니다. 타임스트림은 IoT 장비나 설비 시설에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빠른 데이터 처리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을 위한 전용 내장 함수를 통해 보다 손쉽게 이를 구현하고 서버리스 아키텍처 구조 이해기의 프로비저닝 및 관리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퀀텀 레저 DB입니다. 퀀텀 레저 DB는 미변조가 불가능한 전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최신의 데이터만을 사용하기에 사용자에게 최신의 데이터를 뷰 형식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클라우드의 장점인 높은 확장성과 SQL 기반의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신뢰성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WS가 제공하고 있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어떠한 유즈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가지 카테고리에 15가지의 DBMS 엔진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AWS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들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이나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매칭하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에 따라 매칭을 하고 그런 적절하게 매칭된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능 혹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오로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삼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백만의 그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24바이 7으로 돌아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오라클 RAC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어 왔었던 시스템이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AWS 클라우드 환경의 오로라 포스트그레로 전환하고 오픈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로라로 전환한 후에 이 기존에 비해서 성능과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AWS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NoSQL인 DynamoDB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DynamoDB는 기존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분산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에 상관없는 일관된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대용량 데이터에 관련된 일관된 성능을 요구하는 그러한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DynamoDB는 아마존닷컴에서 월렛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월렛에는 100억 건 이상의 레코드를 보관하고 있고 이런 100억 건 이상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레이턴시를 50% 이상 감소시키면서 코스트를 90% 이상 이전에 비해 절감할 수 있도록 DynamoDB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메모리 DB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엘라스틱 캐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캐시의 경우에는 보다 빠른 성능을 요구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에어비앤비나 혹은 익스피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불특정 다수의 대규모의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에서 보다 성능이 요구되는 사용자 검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익스피디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실시간 프로세싱을 위해서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에 넵튠이라고 하는 그 DB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해당하는 넵튠은 데이터보다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장하고 이를 통해 해당하는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베이스로 필라라고 하는 금융권에서 프라우드 디텍션에 이런 해당하는 넵튠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빠르게 해당하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각각의 DBMS의 성격을 이해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을 이해하고 보다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해당하는 시스템은 관리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성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데이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MS에 관련되어 있는, 즉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나모나 혹은 오로라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AW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EMR이라든가 혹은 오픈서치 혹은 레드시프트, 세이지메이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역시 같이 하나의 그 유니파이드 된 가버닝 기반 하에서
관리, 운영되고 상호 데이터가 서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드리븐 운영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AWS의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전략들을 기반하에 말씀드렸던 퍼포스 빌드 데이터베이스, 즉 목적성 데이터베이스를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고 선택된 그런 목적성 데이터베이스를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절하게 매칭해서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다른 쪽과 연계해서 보다 나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로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일부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리포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손쉽게 레드시프트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AWS의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일관된 가버닝 하에서 손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신다거나 혹은 페더레이션 쿼리와 관련되는 이러한 AWS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해당하는 그러한 요구들을 손쉽게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러한 연계들은 AI, ML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데이터 혹은 로그성 데이터 혹은 파일 베이스의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이나 그러한 리포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AWS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가지 카테고리에 15가지의 DBMS 엔진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각각의 DBMS 엔진들은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특징과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과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기업 내에 보유하고 계시는 혹은 앞으로 개발하실 어플리케이션에 이와 같은 장점들을 충분히 적절하게 매칭을 시켜서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보다 나은 IT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AWS 김지훈 매니저님께서 AW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운영 중이신 데이터베이스를 AWS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필요로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오브젝트들이 이제 타겟이 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로 아무런 변화 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라면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공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공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에 또는 또 얼마만큼의 인력이 투입이 돼야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AW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판단이 될 거고요. 그 과정을 지나면은 1차적으로 스키마 오브젝트를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스키마 오브젝트로 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게 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수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SQL 문장 같은 것들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 반복 과정이
다 끝나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연결고리를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넘기는 그런 컷 오버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도록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스키마 오브젝트라든가 데이터를 넘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자동화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요. 이 자동화 도구가 입구, 업구를 통해서 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스키마 컨버전 툴이라고 하는 AWS의 스키마 컨버전 툴, 줄여서 이제 SCT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소스 DB에 있는 스키마들을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자동 변환을 해주고 또 자동 변환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다 등의 어떤 레포트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해줘서 이제 그 개발자가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들을 그리고 이제 그 스키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타겟 DB로 넘기고자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 AWS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타겟 DB로 넘겨주고 그리고 이 그 초기 데이터를 넘기는 동안에 또 발생하는 어떤 이런 변경분의 데이터를 캡처해서 또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지속적으로 넘겨주는 어떤 이런 그 체인지 데이터 캡처 기능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제 타겟으로 넘기는 동안에 어떤 그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플레이북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SCT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같은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서 스키마를 컨버전하고 데이터를 이관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동화되지 못한 그러니까 매뉴얼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AWS에서는 이런 그 마이그레이션 플레이북이라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백서를 통해 가지고 비호환 구문 또는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변경하면 타겟 DB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정의해 놓은 플레이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아마존 오로라로 변경할 때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플레이북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라클을 MySQL이나 MariaDB 또는 SQL 서버, MS SQL 서버를 오로라 등과 같은 것들로 이제 전환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마이그레이션 플레이북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레이북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어떤 이런 그 부분들을 저희 웹사이트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희 SCT와 DMS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CT입니다. 스키마 컨버전 툴, SCT라고 불리우는 이 스키마 변환, 자동 변환 도구는 일단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 RDBMS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이 스키마 오브젝트들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CT를 구성하는 이제 그 화면이고요. 일단 SCT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타겟 데이터베이스 양쪽의 커넥션을 맺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반드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는 접속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 1번 페인에 소스 DB에 접속했을 경우에 그 소스 DB 안에 있는 스키마 그리고 그 스키마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오브젝트들이 스키마 타입별로, 오브젝트 타입별로 쭉 리스트업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키마 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어떤 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석 레포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분석 레포트에서 이슈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2번 페인에서 이슈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 이슈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4번, 5번 페인에 해당 그 이슈가 어떤 오브젝트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DDL 구문이 5번 페인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페인에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5번 페인에서 그 소스 DB에 있는 DDL 문장들을 직접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수정을 한 것들을 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3번 페인에 들어가셔서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하시고 이제 임포트 SQL을 해주시면은 이 SCT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SQL, DDL 문장들이 이제 이 그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석한 레포트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각종 오브젝트들이 그 타입별로 뭐 테이블, 인덱스, 뭐 시노님, 뭐 패키지, 뭐 이런 형식으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문제 없이 다 자동 변환이 되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약간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그 수동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그 레포트의 이제 이슈 항목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각 이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이 오브젝트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변환이 되지 않고 타겟 DB로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변환이 되지 않고 수작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레포트를 해주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키마를 소스에 있는 스키마를 타겟 DB로 다 변환을 해서 생성을 완료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로 하겠죠.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DMS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이제 뭐 EC2와 같은 인스턴스의 설치형 DB라든가 또는 AWS의 RDS와 같은 데에서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그 다른 AWS의 DB 서비스를 전환하고자 하실 때 그때 데이터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단 DMS는 크게 3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MS에서는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라고 하는 그 EC2 인스턴스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 이렇게 2개 항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역할은 이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서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타스크라는 DMS의 또 다른 이제 컴포넌트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정이 되고요. 그 타스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MS에서는 또 하나의 그 컴포넌트로는 이제 엔드포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엔드포인트는 이제 소스 그리고 타겟 데이터베이스로의 어떤 그 연결점을 가져가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타스크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 이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서 나는 초기 데이터를 쭉 가져올 거야. 또는 이제 그 변경 데이터만 가져올 거야. 등과 같은 어떤 이 그 데이터를 넘기는 데 필요로 하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지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타스크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 그리고 엔드포인트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스크에서 이제 어떤 그 룰과 필터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 룰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셀렉션 룰, 그래서 소스에서 어떤 스키마만 내가 가져오겠다, 또는 이 스키마에서 어떤 테이블 오브젝트들만 가져오겠다, 또는 그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이 들어가 있는 것들만 가져오겠다, 어떤 컬럼 값만 가져오겠다와 같은 식으로 규칙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데이터의 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자 할 때 트랜스포메이션 룰이라는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뭐 메타 정보와 같은 것들을 뭐 대문자로 또는 소문자로, 그리고 스키마 이름 자체를 뭐 대문자나 소문자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컬럼을 제거한다든가 와 같은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그 컬럼명이라든가 오브젝트 명의 프레픽스, 서픽스와 같은 이제 뭐 접두사, 접미어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줄 수 있는 작업들을 그 룰을 통해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스크를 생성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을 이제 크게 두 단계라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이 이제 데이터를 풀 로딩, 그러니까 초기 데이터를 소스에 있는 초기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 로드 또는 이니셜 로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DMS에서 풀 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해당 소스 데이터 베이스에서 내가 우리 그 지정한 룰에 맞는 오브젝트들의 데이터들을 쭉 읽어다가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쭉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으로 우리가 이 체인지 데이터 캡처, CDC라고 얘기를 하죠. 이 CDC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이니셜 로딩을, 그러니까 풀로드를 하는 동안에도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러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는 계속해서 변경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변경된 데이터도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넘겨서 반영을 해줘야만 지금 현재 소스 DB와 타겟 DB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시점이 언젠가 이제 맞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풀로드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그 CDC 타스크를 생성을 해서 변경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캡처를 하고, 그 캡처된 데이터가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에 최초에는 메모리에 저장됐다가 메모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그 디스크 영역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타겟으로는 이제 풀로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디스크에 있는 그 변경분들을 읽어다가 이제 타겟으로 계속해서 반영을 하게 하여서 이제 소스 DB와 타겟 DB의 시점을 맞춰주고,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이 DMS의 CDC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전반적인 그 스텝들을 쭉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1차적으로 SCT를 통해 가지고 이 소스 DB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타겟 DB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는 어떤 이런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DMS를 통해서 넘겨야 되는데,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테이블의 뭐 인덱스라든가 포린 키와 같은 이런 그 컨스트레인트 같은 것들을 잠시 드랍 시켜놓고 데이터를 붓는 게 이제 가장 빠르게 데이터를 부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풀 로드를 진행을 하고, 풀 로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때 인덱스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생성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DMS의 CDC 타스크를 통해 가지고 풀로드와 이런 그 컨스트레인트를 생성하는 동안에도 발생했던 어떤 변경분들을 쭉 타겟 DB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소스와 타겟의 데이터에 갭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플리케이션의 그 커넥션 정보를 이제 그 소스 DB가 아니라 타겟 DB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는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SCT에서 아까 그 분석 레포트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석 레포트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것들이 결국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그 타겟 DB로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할 때 얼마만큼의 스키마가 자동으로 변환되고 그리고 변환이 되지 않는 스키마 오브젝트들이 나올 거고, 이런 스키마 오브젝트들을 우리가 변환하는데 얼마만큼의 공수, 그리고 이 공수가 필요로 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될지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소스 DB가 얼마나 비지한 데이터베이스인지도 잘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시간당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어떤 트랜잭션 로그와 같은 것들이 생산이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이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스 DB와 타겟 DB가 이제 이기종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DB 엔진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다 하더라도 같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이 차이를 받아들이시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이제 오라클을 포스트그레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 차이점들을 정리해 놓은 위키 링크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그 링크들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 또는 뭐 MS SQL과 뭐 MySQL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각각의 DB들의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을 사전에 분석을 하시고 알고 계셔야지 원활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SCT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키마 오브젝트들을 쭉 분석한 레포트를 분석을 하면은 각각의 뭐 테이블, 엠뷰, 뭐 트리거, 프로시저 뭐 다양한 그 오브젝트 타입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각각의 오브젝트 타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타겟 DB로 전환할 때 이런 가중치와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중치 같은 것들은 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그 오브젝트, 뭐 테이블 인덱스와 같은 오브젝트들은 사실 이 전환을 해보시면 비교적 매우 쉽게 자동 변환이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비즈니스 로직이 SQL에 녹아 있는 어떤 프로시저라든가 패키지, 뭐 트리거, 펑션 이런 스키마 오브젝트들이 사실상 자동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굉장히 그 높은 난이도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가중치를 통해서 우리가 SCT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나온 그 결과들과 조합을 해서 이제 그 수치화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경우는 40개는 자동 변환이 되고 20개는 수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프로시저가 37개는 자동으로 되고 148개가 안 되고와 같은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되고 안 되고와 같은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 이 개수에다가 각각의 오브젝트 타입들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를 곱해보면은 이제 토탈 가중치가 나오게 되죠. 이런 가중치가 나오게 됐을 때 가중치가 뭐 500 미만인 경우에는 뭐 작은 DB, 500에서 1000 사이면은 한 중간급, 그리고 1000에서 2000이면은 뭐 대형, 그리고 이제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마이그레이션 공수가 필요로 하는 DB다 라는 거를 이런 그 어떤 그 가중치와 같은 이런 만들어진 점수들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크기를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그 각각의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를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라클을 포스트그레스로 가는 뭐 이런 예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의 메타 정보들을 다 이제 소문자로 저장하는 반면에 오라클은 대문자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변환하지 않고 포스트그레스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SQL을 써서 쿼리를 작성을 할 때 그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오라클에서 제공되는 신호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스트그레스에서는 서치 패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각각의 DB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다양성, 그 차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지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스키마 컨버전, 그러니까 수작업을 통한 컨버전이라든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데이터를 소스에서 타겟으로 넘긴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DMS를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오게 될 거고요. 이때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AWS 네트워크로의 어떤 그 연결을 뭐 다양한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서 연결을 하실 수 있겠죠. 뭐 인터넷 또는 그 위에 이제 뭐 VPN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와 AWS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전용선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이런 뭐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방식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밴드위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밴드위스가 예를 들어 10기가비트라고 하면은 초당 약 한 뭐 1.2기가 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넘길 수 있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초당 1.2기가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소스에서 타겟으로 넘길 수 있을지 등을 이제 그 어떤 산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운영 중인 DB가 뭐 예를 들어 뭐 100테라인데 이거를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옮긴다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 거고 그래서 뭐 이런 100테라를 과연 그럼 네트워크로 옮기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스노우볼 엣지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사전에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어떤 환경에 대한 것들이 설정이 되게 되면은 DMS가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성된 오브젝트 위에다가 DMS가 이제 데이터를 쭉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DC 등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시점을 소스와 타겟의 데이터의 시점이 맞아지면은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소스에서 타겟으로 넘어가고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완료가 되는 과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MS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넘기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네트워크 설정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트워크의 어떤 이 밴드위스가 결국에는 초당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지를 그 맥시멈 값이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넘기고자 하는 데이터 양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넘길 때에는 시간이 이만큼이 걸린다라는 것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경 사항들이 시간당 뭐 초당 이렇게 발생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소스의 캐파를 우리가 분석을 했죠. 그를 통해서 타겟 DB에 대한 사이징을 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에 풀로드, 그러니까 이니셜 데이터 로딩을 하는 동안에는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를 좀 키워서
데이터를 로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사이징을 이제 4x 라지를 타겟 DB로 쓰는 게 적절하겠다. 4x 라지면 이제 16코어 인스턴스가 되겠죠. 근데 4x 라지가 아니라 뭐 8x 라지라든가 12x 라지와 같은 식으로 좀 더 우리가 사이징한 것보다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가 그 CPU의 개수도 더 많아지고 메모리 양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타겟 인스턴스를 이니셜 로딩을 하는 동안에 이제 늘려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DMS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DMS 인스턴스의 크기도 우리가 최초 사이징한 것보다 좀 더 키워주시는 것들이 더 빠르게 데이터를 넘겨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풀로드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DMS의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메모리를 통해서 그냥 소스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메모리에 있었다가 바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타고 타겟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어떤 그 테이블들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그 목록의 수를 더 많이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라지 오브젝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될 건데요. DMS의 타스크에서는 이 라지 오브젝트를 핸들링하는 방식을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풀 에로비 모드가 있고, 그 다음 리미티드 에로비, 그 다음에 돈 인클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풀 에로비 모드 같은 경우는 랍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복제를 해라 라는 거고, 돈 인클루드는 랍 컬럼의 데이터를 빼고 데이터를 넘겨라. 그리고 리미티드 에러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정해준 크기만큼만 잘라서 데이터를 넘겨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에러비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별도로 뽑아내서 데이터를 이후에 다시 이제 로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돈 인클루드나 아니면 이제 리미티드 에러비 모드와 같은 식으로 에러비 데이터를 뭐 좀 줄여서 또는 이제 제외하고 넘겨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테이블 데이터를 타겟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결국에 우리가 데이터를 다 넘기고 나서 CDC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쭉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변경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잭셔널 어플라이 모드를 기본적인 모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트랜잭션 로그에 로깅이 된 순차적으로 쭉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치 어플라이, 그리고 이제 배치 어플라이 같은 것들을 하면 청크 사이즈와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더 빠르게 이제 배치로 타겟 DB에다 데이터를 로딩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성능을 더 높여주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쭉 초기 세팅을 하고 나면은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런 부하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SCT를 통해 가지고 스키마를 컨버전하는 거는 타겟 DB에서 잘 돌아가도록 이제 일단 돌아가도록 변경을 하는 거지, 이걸 최적화한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하 테스트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타겟 DB에서 SQL이 돌아는 가지만 분명히 뭐 실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성능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것들이 SQL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튜닝을 해주는 어떤 이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능 테스트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성능 테스트와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성능 모니터링을 이제 퍼포먼스 인사이트와 같은 AWS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어떤 이 성능 분석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우리가 그 지정한 타임 윈도우 안에서 이 부하들이 워크로드가 쭉 생성이 되면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고, 이 이벤트가 어떤 SQL에서
부터 야기가 되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QL들이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 SQL들을 튜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소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타겟 DB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AWS에서는 DMS 또 그리고 이제 SCT와 같은 도구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데이터베이스 프리덤과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고객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AWS로 넘기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로 또 이런 작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국내 이제 NDS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파트너 에코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지금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AWS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NDS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의 안준환 차장님께서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에 앞서 DB 마이그레이션 고객 사례 인터뷰 영상을 한편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타운4U에서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영식 팀장입니다. K-타운4U는 글로벌 K-팝 팬덤의 즐거운 덕질을 응원하고 전 세계 4,500개의 찐 팬클럽과 연계된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총 6개의 언어로 된 개별 플랫폼을 통해 K-팝 앨범, 굿즈, 화장품, 패션, 푸드를 판매하고 직접 보유한 물류센터와 배송회사를 통해 배송하고 있으며 실시간 판매 랭킹을 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팬 사인회 및 강남권에서 처음으로 앨범깡, 호파 교환, 럭키드로우가 가능한 팝업 스토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타운4U 사업이 확장함에 따라 글로벌 사용자의 유입과 관련 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자체 구축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 K-팝 아티스트의 앨범이나 이벤트, 한류 굿즈가 출시될 때에는 월간 사용자가 600만 이상, 일간 최대 50만 이상의 사용자가 접속하면서 서비스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2018년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례별 레퍼런스와 파트너 생태계, 무엇보다도 확정성과 유연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AWS 클라우드를 믿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할인 프로모션이나 매매기념 사인회와 같은 큰 이벤트 시에도 탄력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단일 인스턴스의 마리아 데이터베이스를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쓰기와 읽기 전용의 인스턴스로 분리를 하고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부하가 감소하였으며 피크타임 시에도 서비스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고 서비스의 응답 속도가 기존 대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한국 문화산업 세계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9년 제56회 무역의 날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NDS 자체 마이그레이션 방법론과 클라우드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덕분에 단기간 내 온프레미스 환경을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하여서도 상세한 분석부터 서비스 전환, 모니터링 지원까지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 구축 이후에도 매니지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시스템 장애 요소 최소화 및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아키텍처 최적화를 진행해 주셨는데 그 결과 운영 비용 절감과 주문 폭주에도 안심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팬들의 이용 급증 시 트래픽을 더욱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크기를 조절하는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인 EKS를 NDS의 도움을 받아 도입 및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K타운4U는 국내 1위 K-팝 기반 이커머스 기업을 넘어 글로벌 종합 쇼핑몰 도약을 목표로 마케팅 활동 강화와 고객에게 새로운 구매 경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요 고객에게 참여를 늘리고 신제품 구매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최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K타운4U는 AWS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NDS의 기술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K타운4U만의 뚜렷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GLP, 글로벌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고객의 주문에서 포장, 출고, 국내외 운송, 통관과 배송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K타운4U는 팬을 위해 존재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IP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전 세계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차트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우뚝 설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NDS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의 안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기존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사례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반드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고집하지 않고 구성하려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적합한 NoSQL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각종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온프레미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또 각 사례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포인트들을 소개하여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고자 하는 경우 운영하고 계신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사례 발표에 앞서 오늘 소개해드릴 여러 마이그레이션 사례들을 직접 수행했던 저희 NDS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S는 AWS의 컨설팅 파트너사로서 고객의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하여 클라우드 도입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으로 하여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NDS는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온프레미스를 이용하시던 고객들이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수 있도록 NDS의 역량을 활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의 평가부터 준비, 계획, 수립을 거쳐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는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시스템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NDS의 클라우드 역량은 NDS가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5년 이후 획득한 다양한 역량과 관련한 인증과 프로그램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과 SAP 컴피턴시, 또 마이그레이션 컴피턴시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된 AWS DMS 서비스 딜리버리 프로그램의 경우 2018년 1월에 이미 취득하여 AWS로부터 AWS DMS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국내 조선해양 엔지니어링사의 인사, 그룹웨어 등 내부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는 IT 인프라 전체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를 첫 번째 순서로 준비한 이유는 바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온프레미스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의 오라클 RDS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DB-링크 기반의 데이터 익스포트 및 임포트입니다. 이 방법은 우선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목적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DB-링크를 생성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나 데이터들을 파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파일을 먼저 생성해 두었던 DB-링크를 통해 목적지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합니다.
끝으로 전송된 파일을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스키마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복구하게 됩니다. 사실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목적지에 다시 탑재시키는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목적지 데이터베이스가 AWS의 RDS인 관계로 추출한 파일을 서버 대 서버로 OS 레벨에서 직접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존 RDS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백업 등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여러 운영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형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OS 레벨에 직접 접근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RDS 환경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이용한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데이터 추출부터 복제, 입력까지 모든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전하는 작업은 대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위한 태스크를 작성하면 DB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하여 반복적인 데이터 이관의 입력 투입 공수와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AWS DM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DMS에 접근할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DMS를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목적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DMS가 접근하여 데이터를 중계하는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테이블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지정된 DMS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이제 생성된 태스크를 실행하게 되면 실행된 태스크에 의해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목적지 데이터베이스로 복제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태스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생성된 태스크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1회건, 2회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마이그레이션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살짝 다르지만 두 방법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목적지 데이터베이스 간의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연결이 위해서는 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는 측에 두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마이그레이션 환경이 항상 원활하지만은 않고 이곳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도 다음 사례에 보실 그룹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그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그룹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주체인 고객사에 있지 않다는 점이 이슈였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제어권이 고객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도 없었고 네트워크도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온프레미스의 경우라면 목적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덤프 파일로 업로드하여 데이터베이스 적재를 시도했겠지만 저희 목적지 데이터베이스는 RDS인 관계로 직접 업로드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마존 S3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임포트 방법입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이관에 이용할 S3 버킷을 하나 생성합니다. 이후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익스포트한 덤프를 해당 S3로 업로드합니다. 이런 경우 마이그레이션 수행 측에서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3 버킷으로의 파일 업로드까지를 원본 데이터베이스 관리 측에서 수행하고 이후 과정을 마이그레이션 수행 측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RDS에서 S3 버킷으로 업로드된 파일을 RDS로 다운로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복구시키면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는 항상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마이그레이션 중에 발생할 서비스 다운타임입니다. 이 서비스 다운타임은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받지만 특히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시간, 즉 이전해야 할 데이터의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특성상 반드시 마이그레이션 중 발생한 다운타임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영업에 필수적인 시스템인 포스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프로젝트에서 포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포스 시스템은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 환불 등 업무를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다운타임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했습니다. 바로 전날 영업 및 마감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영업 전까지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구 조건은 전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해당할 것으로 다운타임 중에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및 외부 시스템 등도 함께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활용할 서비스 다운타임은 전체 서비스 다운타임의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테스트까지 할당된 시간은 총 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첫 번째 사례에서 소개해드렸던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파일을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다운타임이 필요할까요? 네, 그건 사실 해보지 않으면 추측이 어렵죠.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데이터의 크기가 첫 번째 사례들보다 좀 큰 약 1TB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 파일을 추출하는 데에만 약 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미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시간이 소요돼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출출된 파일을 클라우드로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충분치 않아 그런지 업로드에도 약 12시간이 소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시간보다 입력하는 시간은 거의 2배가 소요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약 14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지니어가 붙어서 단계 사이사이에 지연이 없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약 33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 버립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다운타임 2시간의 요구사항을 맞추기는 어렵겠죠. 이러한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체인지 데이터 캡처, 줄여서 CDC를 이용한 DB 복제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변경을 감지하고 수집하여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키는 방식의 준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복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만으로 이전에 소개드린 마이그레이션 방법과는 달리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앞서 이용하였던 AWS의 DMS는 전체 테이블을 이정하는 방식 외에도 CDC 방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복제 또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CDC 방식을 이용한 마이그레이션에는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훨씬 많고 제약점도 많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항들을 알려드리진 못하겠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CDC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항목 중 중요한 몇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마이그레이션이 그렇겠지만 CD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이전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이어트를 수행합니다. 즉, 임시 데이터, 또 오래되어 불필요한 데이터, 더 이상 쓰지 않는 데이터 등을 검토하여 삭제 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익스포트 및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에 적재시킵니다. 이때에는 앞서 소개드렸던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 혹시나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테이블들을 검토하여 만약 CDC 적용이 필요하다면 생성합니다. CD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CDC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리드 로그를 남기기 위한 서플리멘탈 로깅을 DB와 대상 테이블들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때 로그를 활성화시키면서 기존보다 발생하는 로그 사이즈도 더 커지고 또 성능에 민감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리거, 컨스트레인트, 시퀀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마이그레이션 과정 중에는 트리거의 경우 데이터 정합성을 위해 꺼주시고 컨스트레인트의 경우 복제 중 제약 충돌 방지 및 복제 성능 향상을 위해 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퀀스의 경우 DMS의 CDS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퀀스의 최종 값을 추적하여 마이그레이션 최종 시점에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의 시퀀스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지의 스케줄드 잡 정지도 필요하겠고요. 끝으로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LOB들의 최대 사이즈를 확인하여 적절한 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전 작업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CDC 복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 복제를 포함하여 AWS DMS를 활용한 CDC 복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렸던 DMS 이용법과 같이 우선 DMS의 소스 및 타깃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이후에 DMS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초기 적재를 위한 전체 로드뿐만 아니라 CDC에 대한 구성도 함께 생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기 데이터 적재를 위한 전체 로드가 먼저 실행됩니다. 여기서는 전체 로드도 DMS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전체 로드와 CDC를 모두 DMS를 이용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 로드는 익스퍼트 및 임포트 방식을 이용하여 수행하시고 CDC 복제만 DMS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초기 적재가 완료되었다면 CDC 복제를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변화가 발생되면 이를 감지해서 변화분에 대한 데이터가 목적지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되게 됩니다. 하지만 CDC 복제를 수행하는 중에는 CDC 복제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CDC 복제는 잘 준비됐다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의 DB에 대한 쿼리 특성 등 예상치 못한 요인에 따라서 복제 중간에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변화사항을 목적지 데이터베이스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외 사항을 주시하면서 CDC 복제를 재시도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CDC 복제를 지속하다가 마이그레이션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컷오버 시점이 다가왔을 때 CDC 복제를 중지한 뒤 트리거, 스케줄드 잡, 구동 등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에서 CDC 기반 복제를 수행했던 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CDC 복제의 경우 예기치 못한 오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일정은 컷오버 일정 전에 총 3개의 CDC 복제 테스트 일정을 확보하여 CDC 복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초 1차 테스트의 경우 CDC 복제 중 발생한 이슈로 인해 테스트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2차 테스트를 일정에 맞춰 수행하였고 2차 테스트의 경우 CDC 복제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잘 유지되었기 때문에 3차 테스트의 경우는 오히려 테스트 일정을 취소했고 2차 테스트에서 성공했던 CDC 복제 구성을 최종 컷오버 시점까지 유지하여 최종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테스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CDC 복제의 경우 준 실시간 복제인 만큼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시점의 변화를 목적 데이터베이스가 따라잡는 시점의 차이를 기반으로 지연 시간의 형식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실패했던 1차 테스트의 경우 발생했던 이슈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목적지 데이터베이스 간의 시간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약 8기가 정도 되는 특정 테이블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주기적으로 전체 테이블을 삭제하고 다시 전체 테이블을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로그를 역으로 분석하여 목적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CDC 방식의 특성상 이렇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이용에서는 전혀 부하가 없었던 작업이라 하더라도 CDC 방식으로는 복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해당 이슈의 경우 사이즈가 약 8기가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컷오버 시점에 약 8분에 거쳐 DMS를 이용하여 전체 로드로 CDC를 대체하였습니다. 2차 테스트에서는 DMS 태스크를 분리한 등 추가 조치를 더하였으나 별 문제 없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10초 이내에 지연 시간으로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화분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후 3차 테스트는 취소되었고 2차 테스트에서 구성한 CDC 복제를 최종 컷오버 시점까지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사례는 국내 식재료 유통사의 IT 인프라 전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했었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루었던 사례들에서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일부러 이런 사례들로 구성한 건 아니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아무래도 오라클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사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제까지 사례들은 목적 데이터베이스 또한 원본과 동일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원본과 목적 데이터베이스가 동일한 마이그레이션 사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조금 다른데 이번 식재료 유통사의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서 이전 사례들과 동일하지만 목적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포스트그레스QL로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는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사례입니다. 다행인 점은 AWS DMS의 경우 본 사례와 같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또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DMS를 이용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2개 단계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간에 스키마를 맞춰서 구성해주고 두 번째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이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경우 이제까지 보셨던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이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DMS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도구인 AWS 스키마 컨버전 툴을 이용해야 합니다. AWS 스키마 컨버전 툴은 줄여서 STS는 DMS와는 달리 AWS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제품이 아닌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단독 실행형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도구는 애플리케이션 이름 그대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간의 스키마를 변환해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최초 이 도구가 출시되었을 때는 몇 개 되지 않았던 지원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현재는 많은 부분 확장되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 뿐만 아니라 일부 NoSQL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SCT를 이용하게 되면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원본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와 또 뷰, 프로시저, 함수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자동으로 목적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는 객체로 변환하여 생성해 주기도 하고 또 만약 원본과 목적 데이터베이스 간에 호환되지 않는 객체 등이 존재하여 자동으로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가이드해주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SCT를 실행한 뒤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목적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스키마 분석을 시작하게 되면 SCT가 원본과 목적 데이터베이스의 양쪽 모두 접근하여 스키마와 각종 객체들을 변환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이 끝나게 되면 보시고 계신 진단 보고서와 스키마 변환에 관련한 권장 액션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CT를 통해 자동으로 변환이 가능한 부분은 클릭만으로 목적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자동 변환이 불가능하여 수동 변환이 필요한 이슈들은 개별 이슈들에 대해 1대1로 취해야 할 액션들을 추천해주고 근거 자료들의 링크를 제공해줍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슈들 중 194번 이슈를 보시게 되면 오라클의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 중인 XML 타입이 20개가 존재하는데 목적 데이터베이스인 MySQL에서는 XML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슈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는 SCT에서 추천하는 액션은 현재 XML 타입을 이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다른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관련된 MySQL 문서를 링크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SCT와 DMS를 어떤 식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우선 PC에 SCT를 설치하면서 시작됩니다. SCT의 설치를 마친 뒤 원본 데이터베이스와 목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을 마치고 분석을 통해 스키마 변환을 수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아주 간단한 자동 변환만을 표현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의 경우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이 끝날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의 큰 부분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간단한 기능만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서야 이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 변경은 거의 필수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자동 및 수동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객체들의 변환을 마친 뒤에는 DMS 소스 및 타깃 엔드포인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 뒤에는 DMS의 전체 로드 태스크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SCT에서 자동 컨버전이 된 스키마의 경우 대부분 DMS에서도 기본 설정만으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DMS에서 스키마, 테이블, 컬럼 단위의 변경을 하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태스크 설정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태스크를 실행하면 이후 과정은 DMS가 알아서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목적 데이터베이스까지 적재해 주게 됩니다. 네, 이번 세션의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오늘 다루었던 내용들만으로는 누구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도 들으시면서 내 상황과는 조금 다른데? 하며 의문이 추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 NDS는 대형 SI, ITO 사업 수행 경험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조직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부터 컨설팅, 운영까지 전 영역에 대한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발생한 의문점이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발표해 주신 AWS 장동훈 매니저님께서 데이터베이스 모더나이제이션 온 AWS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AWS 코리아에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장동훈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현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 오늘의 발표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현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고 DBMS 현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초창기에는 대용량의 메인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중암 직중형으로 시스템이 구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서버의 역할을 좀 더 줄이고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의 시대가 도래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이런 인터넷 기반의 3티어 IT 환경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서는 파워빌더 같은 툴을 통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해 오셨죠. 하지만 그 이후 인터넷 세상에서 프리젠테이션 영역,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로 구분되는 이런 3티어 앱들을 개발하시게 되면서 점점점 이러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사라지게 됐고요. 지금은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은 이러한 3티어 구조를 가지고 개발이 되고 관리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최근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면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느슨하게 연결되어진 서로 독립적인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한 구조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IT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은 무엇일까요? 다음을 보면 그 정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속성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양한 데이터 형식들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글로벌하게 서비스해야 되는 요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높은 확장성과 가용성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 스토어,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 스토어가 서로 다른 서비스와 매핑돼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유니콘 쇼핑이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품이나 혹은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 스토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할까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다 나은 검색 성능을 위해서는 인덱스 옵티마이즈 된 그러한 데이터 스토어가 필요로 하겠죠. 쇼핑 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하는 쇼핑 카트를 위해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된 성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키밸류 기반의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스터머 리뷰를 한번 살펴볼까요? 커스터머 리뷰도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에서 이런 커스터머 리뷰에 맞는 데이터 스토어들을 선택적으로 선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커스터머 리뷰가 스키마에 종속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스키마에 좀 더 자유로운 그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키밸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코멘데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이 추천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각각의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하는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즉,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은 각기 독립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그에 맞는 데이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각 서비스 간에는 느슨하게 연결되어 상호 연계되는 구조를 갖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죠.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라고 해서 살펴보면 기존 인터넷 환경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3티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3티어 구조라 함은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에게 직접 보여지는 프레젠테이션 영역, 혹은 그 다음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 영역,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저장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영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 환경에서의 이런 전통적인 3티어 구조에서는 데이터와 로직들이 모놀리틱하게 구조화되어 있고요. 즉 모놀리틱하게 구조화되었다는 의미는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고 해당하는 비즈니스 로직들은 기능별로 모듈화 정도만 되어 있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스템들은 크고 무겁고 장애 전파에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어떨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3T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내 각 티어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 독립적인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티어 간에는 API를 통해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비즈니스 로직은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연계를 통해 구조화되어 기존의 아키텍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데이터 영역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투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메시지 브로커와 같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연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기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벤트 기반의 API를 통해서 느슨하게 연계되어 구성되는 아키텍처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고 가벼운 서비스 단위의 개발, 관리, 운영이 가능하고 보다 빠른 배포 역시 가능하기에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에서의 어떤 통합 DB 환경에서의 장애 전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한 서비스 간의 연계 혹은 서비스와 데이터 스토어 간의 연계들은 어떠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계를 위한 방식은 API 방식과 이벤트 방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쉽게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서비스 내 태스크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API 방식들을 이용하면 좀 더 동기식으로 이 데이터의 완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고요. 각 서비스 간에는 이벤트 방식을 통해서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비동기식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해당하는 MSA 기반에서 보다 나은 그리고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연계 방식들을 통해 구현된 아키텍처의 예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주문과 사용자 정보가 갱신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가 수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이벤트 브릿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이벤트 브로커들을 통해서 각각의 어떤 서브엔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을 가버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은 서로 느슨하게 비동기식으로 연계되어 있고요. 이런 연계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서비스는 해당하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서비스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과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서비스 도메인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하고 그러한 선별된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선별하기 위해선 다양한 성격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려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AWS에서는 Purpose Built 데이터베이스, 즉 목적성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 하에 총 8가지 카테고리에 15가지의 DBMS 엔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목적성 데이터베이스들 중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성격에 맞는 데이터 스토어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을까요? AWS DBMS의 현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합 DB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단순 기능 모듈별로 구분되어 있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되어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기존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는 기능별로 모듈화된 그러한 수준이고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전파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통합된 DB에서의 장애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더군다나 기능별로 모듈을 쪼개 나왔기 때문에 각 기능별 모듈들 간에 의존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독립적인 관리 운영을 하시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저희는 전형적인 분산 모놀리스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저희는 DBMS의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5가지의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의 기본적인 룰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DBMS를 선택하는 것이 이 해당하는 이 DBMS를 선별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이벤트 스토밍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서비스 도메인들을 분리하고 이런 분리하는 작업과 함께 이 5가지의 요건들, 즉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즉 RDBMS만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RDBMS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RDBMS 이외에 NoSQL이나 오브젝트 스토어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오픈되어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차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서비스들은 자신만의 데이터 스토어를 가져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각 서비스별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스토어는 완벽하게 서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RDBMS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중복 없이 관계형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DBMS의 현대화, 즉 MSA 기반의 아키텍처 하에서의 데이터 스토어의 요건은 어느 정도의 중복을 허용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디노멀라이제이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룰들 역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회 및 분석을 위한 별도의 통합 스토어를 고려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뒤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이런 룰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선별하고 데이터를 선별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매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룰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한 번 이런 선별 작업을 거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설계, 검증, 적용의 단계를 거쳐서 점점점 완성도 있게 해당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DDD 기반의 서비스 식별 및 분리와 데이터 스토어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낸 장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른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DDD, 즉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식별하고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DDD 기반의 서비스를 분리한다는 의미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기능 혹은 모듈들을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내고, 각각 이러한 서비스들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는 것들을 이런 DDD 기반의 이런 서비스 식별과 분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적인 룰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분리된 서비스의 성격에 맞는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흔히 아는 비기능적 고려사항들도 역시 고려사항에 넣어놓고 이런 선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성격 및 스키마 모델로 구분되어 있는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특정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즈,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특정 어떤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기능적 요건뿐만 아니라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로는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서비스가 어떠한 데이터 성격, 어떠한 데이터 유형들을 원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파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예시로는 어떠한 서비스에서는 스키마가 엄격히 구분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키마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스키마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혹은 그 스키마 리스의 구조를 가지고 좀 더 플렉서블한 어떤 데이터 스키마 구조를 차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가 OLTP 혹은 배치의 성격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비기능적인 요소에서도 역시 이를 통해서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듯이 플렉서빌리티라든가 혹은 해당하는 서비스가 요구하고 있는 레이턴시, 혹은 데이터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 혹은 호환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기능들, 이러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AWS가 제공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DBMS들이 가지고 있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들에 관련되어 있는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에는 대표적으로 레이턴시라든가 혹은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듀러빌리티, 그다음 스토리지 가용성, 혹은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사용되는 그 RPO나 RTO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능 이외에 고려돼야 되는 비기능적인 부분들을 매트릭스화해서 이를 참조해서 적절한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선별된 데이터 스토어들, 서로 각기 서비스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스토어 간의 분산 트랜잭션 환경에서의 트랜잭션 보장 방안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런 분산 트랜잭션의 보장 방안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가 패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가 패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분산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되 각 단계별 실행에 대한 보상 트랜잭션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보상 트랜잭션을 통해서 분산 트랜잭션을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단계별로 성공과 실패에 따른 로직을 구현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분산 트랜잭션을 구현하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스토어 간 혹은 서비스 간의 분산 트랜잭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연계 방안 역시도 전통적인 방식과 조금은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간의 데이터 연계 역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투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 브로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가용성과 확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각 서비스별로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조회한다거나 조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읽기와 쓰기를 분리하는 CQRS 패턴을 통해서 통합 조회나 이런 데이터 간의 각 서비스 간의 조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CQRS 패턴들을 활용을 하시면 데이터의 중복은 있지만
읽기 및 조인이 많은 시스템에는 이런 MSA 기반의 아키텍처에서 보다 유리하게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더나이제이션, 즉 현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이에 관련되어서 다소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DBMS를 모더나이제이션 한다라는 것, 즉 현대화 한다라는 것들은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에 그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토어를 선별 및 적용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선별 및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민첩성을 통해서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각 서비스별 의존성을 탈피하고 유지보수의 편의성과 이 해당하는 서비스의 새로운 기능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를 활용함으로써 라이센스 비용들을 대폭 절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화된 관리 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한다는 것들은 기업 내의 IT 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NDS와 AWS에서 준비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웨비나 시즌2 AWS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현대화 웨비나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는 설문조사에 남겨주신 메일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로 꼭 설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